2008년 9월 12일 금요일 저녁,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날, 경기도 수원시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갑작스럽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1993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평소 저녁 시간이면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5층 복도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복도에는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와 웅성거렸습니다. 501호에서 나온 긴급 신고였습니다. 신고자는 바로 옆집인 502호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19시 30분경부터 옆집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걱정이 된 이웃은 501호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살짝 돌려보니 문이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본 순간 현관 바닥에 붉은 피가 보였고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집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43세 여성 윤정희 씨였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세 남매를 키우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거실과 주방 사이 복도에서 쓰러져 있었고 흉기로 찔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출혈이 심각한 상태였고 의식은 이미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병원 도착 후 22시 15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한 이웃 주민은 평소 윤정희 씨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층에 10년 가까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겼고 문구점에서 아이들 학용품을 사면서 종종 대화를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윤정희 씨를 늘 바쁘지만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이 아파트에서 1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세 자녀, 5 식구가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둘째 딸은 중학교 3학년, 막내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이면 집을 나서 문구점 문을 열었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피곤해 보였지만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얼굴이 밝아지곤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20시 정각이었습니다. 강력팀과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 보존 조치를 취한 후 체계적으로 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침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현관문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문 잠금 장치도 정상이었고 강제로 열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베란다 쪽 창문들도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고 방충망도 찢어진 곳이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집안 상태를 살펴보니 거실 테이블이 약 30cm 정도 밀려 있었고 소파 쿠션 2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뒤지는 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 장롱 서랍은 모두 닫혀 있었고 거실의 TV나 컴퓨터도 그대로였습니다. 서랍장 위에 있던 현금 8만 원과 통장도 그대로였습니다. 대신 형사들의 눈길을 끈 것은 거실 안쪽에 있던 유선전화였습니다. 전화기 본체와 코드가 분리된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통화를 막으려 했던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칼꽂이에서 과도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칼꽂이는 싱크대 위에 평소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칼 하나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곳 주변에는 혈흔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볼 때 피해자가 처음 공격받은 곳은 주방 입구 쪽이었고 이후 거실 쪽으로 이동하려다
쓰러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벽면에도 일부 혈흔이 튀어 있었는데 이는 격렬한 저항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감식반이 지문과 족적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뚜렷하게 남은 족적 일부는 가족 신발과 일치했고 외부인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 가구, 벽면에서 채취한 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조결과 모두 가족 구성원들의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 김모 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급히 달려온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형사들이 최근 집안 분위기를 묻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와 막내가 자주 다퉜습니다. 사춘기라 그런가 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거의 매일 싸웠어요. 하지만 설마 아들이 그럴 일은,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의 진술에 따르면 막내 아들 서준이는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히 변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자주 빠지고 집에서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져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와 충돌이 잦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를 좁혀가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웃의 진술에 따르면 19시 30분경 언성이 들렸고 신고 시각은 19시 45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19시 30분 전후에서 19시 45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 시간대에 집에 있던 사람을 확인한 결과 단 2명뿐이었습니다. 피해자 윤정희 씨와 막내 아들 서준이었습니다. 큰아들은 18시부터 수학학원에 있었고 21시까지 수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학원 CCTV와 출석부, 그리고 같은 반 학생의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둘째 딸은 17시부터 친구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친구 어머니, 그리고 19시경 찍은 사진으로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고 20시 30분경 퇴근 예정이었습니다. 회사 출입 기록과 동료의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19시 20분경 집에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가 받지 않아서 막내 휴대전화로 걸었는데 역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19시 20분에 집 전화로 3회, 19시 25분에 막내 휴대전화로 2회 발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두 부재 중통화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준이의 방은 비어 있었고 신발도 현관에 없었습니다. 서준이가 평소 신던 검은색 운동화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점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만약 외부인이 침입했다면 왜 서준이는 집을 나갔을까요? 그것도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 CCTV를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정문과 후문, 그리고 각 동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화질은 좋지 않았고 저장 기간도 일주일이 한계였습니다. 다행히 사건 당일 영상은 남아 있었습니다. 19시 38분경 동 입구 CCTV에 서준이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상태였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랐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이후 정문 CCTV에 19시 42분경 같은 차림의 인물이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시간대, 즉 17시부터 19시 30분 사이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모습은 확인된 영상 범위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후문 쪽 담장 일부는 CCTV가 비추지 못하는 구간이 있었고 비상계단을 통한 출입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이용할 만한 사람은 이 아파트에 오래 살았거나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있었지만 서준이가 엘리베이터를 탄 기록은 없었습니다. 5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서준이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기지국 신호가 집 근처로 잡혔습니다.
이후로는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주변 상가와 도로 CCTV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에서 500m 떨어진 편의점 CCTV에 19시 50분경 서준이로 보이는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생수 한 병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원은 그 시간대에 후드티를 입은 중학생 정도의 학생이 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말없이 물만 사서 나갔고 특별히 불안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정희 씨의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문구점 근처 상인들, 아파트 이웃들, 아이들 학교 관계자들이 차례로 진술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윤정희 씨는 한결같이 성실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문구점은 아파트에서 도보로 10분, 약 800m 거리의 상가 1층에 있었습니다. 25평 정도의 작은 가게였지만 학용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구비해 놓아 동네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옆 가게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의 진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게에 나왔죠. 설날과 추석 당일만 빼고는 항상 문을 열었어요. 아이들 대학 보내야 한다고, 돈을 모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고 김밥이나 빵으로 때우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윤정희 씨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 이야기가 나올 때면 깊은 한숨을 쉬곤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가게 문을 급히 닫고 학교로 달려가는 일이 5월부터 부쩍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서준이의 담임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서준이는 3월 입학 당시에는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5월경부터 급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결석이 잦아졌고 등교에도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자는 일이 많았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는 그럭저럭 봤지만 기말고사는 거의 백지로 냈습니다. 5월 중순경부터 상담을 권했습니다. 어머니도 6월까지 4번 학교에 오셨고요. 그런데 서준이가 상담을 극구 거부했습니다. 상담실에 억지로 데려가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상담 도중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상담교사의 기록을 보니 서준이는 우울과 무기력을 보이는 동시에 간헐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냈다고 돼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통제하려 할 때 격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6월 17일에는 교실에서 친구와 다투다 의자를 집어던진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일로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왔고 서준이는 일주일간 가정학습 조치를 받았습니다. PC방 사장의 진술도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40대 남성인 PC방 사장은 서준이를 단골 중에 단골로 기억했습니다. 거의 매일 왔어요. 평일에는 오후 2시, 3시부터 와서 밤 9시, 10시까지 있었죠. 주말에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했습니다. 한 달에 PC방비만 20만 원은 썼을 거예요. PC방비는 대부분 선불로 충전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어머니가 와서 결제했다고 합니다. 종종 밀린 요금을 정산하러 오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모자 사이에 언성이 오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러 올 때마다 실랑이가 있었어요. 아들은 조금만 더하게 해달라고 졸랐고 어머니는 집에 가자고 사정했죠. 7월에 한 번은 아들이 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혼자 나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쫓아갔던 게 기억나요. 가족 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보니 서준이와 다른 형제들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큰형은 서준이를 게임 중독자라고 무시했고 누나는 아예 말을 섞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에도 서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어머니가 따로 밥을 가져다 줘야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심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성격으로 서준이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자주 화를 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중간에서 막아섰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럴 거면 차라리 기숙학교라도 보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고 서준이는 그런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가족 갈등을 악화시켰습니다.
새아이 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수입이 빠듯했습니다. 특히 큰아들과 딸이 곧 대학에 갈 나이여서 부담이 컸습니다. 윤정희 씨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이유였습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주변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정해봤습니다. 완벽한 재구성은 불가능했지만 대략의 흐름은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윤정희 씨는 평소처럼 6시 30분에 집을 나서 7시에 문구점에 출근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손님이 많았습니다. 점심은 역시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오후 2시 15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준이가 또 결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 들어서만 벌써 6번째였습니다. 담임교사는 이대로는 출석 일수 부족으로 진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서준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5시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서준이는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왜 안 갔니? 몸이 안 좋았어요. 어디가 아픈데? 그냥 머리 아프고 그랬어요. 서준이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6시 30분경 저녁 준비를 마친 윤정희 씨는 다시 서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연휴 동안 친척집 방문 일정이 있으니 컴퓨터 게임을 자제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하자 알았어요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7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서준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희 씨가 다시 방에 가서 나오라고 했지만 서준이는 배 안 고파요 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밥과 반찬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서준이는 그릇을 받아 책상 한쪽에 올려놓고는 다시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화면에는 전투 게임이 한창이었습니다. 19시 20분경 윤정희 씨는 결심한 듯 다시 서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서준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중요한 게임 중이었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연휴 동안만이라도 컴퓨터를 그만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도 잠시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게임과 휴대전화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준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소리쳤습니다. 형과 누나는 간섭하지 않으면서 왜 자신에게만 이러냐는 것이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너는 지금 통제가 필요한 상태야. 학교도 안 가고 게임만 하는 게 정상이니? 라고 답했습니다. 나를 비정상 취급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지금 정상이니? 학교는 왜 안 가? 왜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서준이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자고 했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너 지금 이 상태로는 사회 나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계속 이러면 정말 폐인되는 거야.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서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일단 물러났습니다. 밥은 먹어라, 생각 좀 해봐라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이후 서준이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으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옆 칼꽂이에서 과도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을 때 윤정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팔로 막으려 했고 거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시 35분경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 복도에 쓰러진
어머니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사들의 추정으로는 약 1~2분간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곧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실에 있던 유선 전화 코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도 껐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13세 소년이 순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흉기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과도를 부엌 수건으로 대충 닦은 후 검은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가서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썼습니다. 평소 신던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때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나간 것이 이웃의 신고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5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는 데는 약 2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것은 CCTV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입구와 정문 CCTV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약 300m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공터 한쪽에는 낡은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는데 그 뒤편 배수구 틈새에 비닐봉지째 흉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 과도는 다음날 오전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칼날 일부에서 혈흔이 남았고 손잡이에서는 번진 형태의 지문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19시 50분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샀습니다. 이후 서준이는 근처 어린이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는 가로등이 몇 개 있었지만 어두웠고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개를 산책시키는 주민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벤치에 앉은 소년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도 다른 가족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 꺼둔 상태였습니다. 그저 벤치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을 뿐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실감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산했을까요? 21시 30분경 공원에서 약 200m 떨어진 도로에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이미 긴급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고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이 후드티를 입은 소년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원을 확인하자 서준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네, 제가 맞아요 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합니다. 경찰차로 연행되는 동안 서준이는 완전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형사가 괜찮니? 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만 13세인 건 아시죠?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형사들은 놀랐습니다. 22시 경찰서 조사실. 서준이는 의자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소년계 형사가 따뜻한 코코아를 건넸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서준이요. 김서준. 나이는 만 13세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또박또박 답하는 모습이 평범한 중학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목에 묻은 혈흔이 그날 있었던 일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약 10분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형사가 계속 부드럽게 설득하자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제 컴퓨터를 껐어요. 휴대폰도 뺏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왜 저만 그렇게 통제하는지. 그래서 어머니를 해친 거니?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만 13세잖아요.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형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생각하고 한 일이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엄마가 저를 폐인이라고, 쓸모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이 너무 체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선을 뽑고 흉기를 숨기고 CCTV를 피하려 한 행동들. 이것은
충동적인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전화 코드는 왜 뽑았니? 신고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왜 신고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니? 잡히기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했니? 서준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서준이의 컴퓨터 인터넷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2주 전부터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처벌, 소년법 같은 키워드를 여러 차례 검색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 사례도 검색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완전히 충동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준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방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가족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만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8월 23일자 일기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형과 누나한테는 안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럴까?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어머니를 해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는 자애암시 표현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울증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다음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추석 연휴의 비극, 13세 아들이 어머니를 같은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준이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장 중한 10호 처분인 소년 원송치를 요청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서준이는 중증 우울장애와 품행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임, 과몰입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됐습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그리고 서준이의 나이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점과 도주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초범이고 적절한 돌봄과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나이가 어린 점은 참작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준이는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분이었습니다. 소년원에서 2년간 수용되며 교육과 치료를 받은 후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갈 가정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건 후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의 문제를 방치했다는 자책,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경상북도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큰아들과 딸은 서울에 있는 이모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들도 평생 가해자의 형제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문구점은 영영 문을 닫았습니다. 윤정희 씨가 일궈온 작은 가게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그 자리에는 휴대폰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윤정희 씨 문구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웃들도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 그것도 13세 아들이 어머니를 우리 집은,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 그런 불안이 아파트 단지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2년 후인 2010년 9월 서준이는 소년원에서 나왔습니다. 15세가 된 그는 보호관찰 대상이 됐습니다. 거주지는 전라남도의 한 보호시설로 정해졌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돌아갈 집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적절한가? 만 14세 미만이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현행법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 사건 이후 여론은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보다 교육과 치료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게임 중독, 우울증, 품행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서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상담을 권했지만 거부했고 부모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가족 간 소통 부재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윤정희 씨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아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격한 훈육만 고집했지 아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 아파트 단지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전문 상담사가 와서 아이들과 부모를 상담했습니다. 늦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경찰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학교, 경찰, 지역사회가 협력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08년 9월 12일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 저녁, 한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면서도 상처 주는 관계,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 우리는 가족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성인이 된 서준이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날의 분노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사건은 특별한 집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 청소년의 정신건강, 사회의 관심,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